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MBN 유일의 오리지널 정치 유튜브 프로그램 나는 정치인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는데요. 성북의 일꾼을 넘어서 민주당의 일꾼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배입니다. 성북의 일꾼, 민주당의 일꾼 어떻게 수식어 마음에 드십니까? 예, 아이고 일하는 정당이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 네. 저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꾼이라는 말 감사합니다. 자체가 그렇죠. 예, 약간 감사합니다. 부담도 돼요. 또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예, 성과를 내도록 해야죠. 예,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근황 토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독일 호주 특사에 내정되셨어요. 네, 독일 특사로 이제 내정이 됐는데요. 네. 아마 이석연 변호사님하고 네, 단장이시죠. 예, 권칠승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독일을 이제 가는 걸로 됐는데 아마 분단 국가였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EU의 핵심 국가니까요. 그렇죠. EU가 최근에 방위비를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때문에 네. 5%까지 올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네. 이 방산 시장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이제 저희들이 특사로 가는데 굉장히 기대도 되고 앞으로 매우 중요한 협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는데요. 예. 방산 시장이 이렇게 열려인 거라면 정권 초기에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노려볼 만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방산이 잘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K방산. 미국 시장도 있지만은 유럽이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나라는 작고 유럽 연합으로 되어 있지만 각각은 방위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나토라고 하는 게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고 하는 게 네. 미국이 실질적으로 유럽을 방어해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자체적으로 자기 무장을 해라 이런 트럼프의 요구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나라들은 뭐 방위비가 GDP의 1%도 안 되는 나라들도 꽤 있고요. 네. 독일만 해도 5%를 하려면 거의 2배 이상을 방위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체로 하면은 이게 1년에 뭐 수백조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산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방향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방산 시장이라고 하는 또 그 경제적 측면도 우리가 네. 동시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시점에 나가셔서 부담도 좀 되시겠지만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대도 크겠습니다. 네. 정권 초기라 외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언제 나가시나요? 저 7월 30일 날 7월 30일 날. 출국 예정인데요. 네. 지금 14개 나라의 특사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0개 나라 정도 생각을 하다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아세안에 조금 더 나라도 좀 추가하고 뭐 이러면서 14개 국가가 지금 현재까지는 네. 특사 파견이 결정이 됐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계엄과 이제 내란으로 인해서 이제 실추된 우리 국격을 네. 바로 세우는 문제와 동시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도 전 세계 좀 알리고 네. 또 경제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무역 마찰로 인한 그런 이제 위험성도 좀 네. 분산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외교적인 노력.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정부 시대에는 외교가 밥이다. 그래서 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해서 아세안 등 새로운 시장의 개척 뭐 이런 게 결국에는 우리 기업에게도 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초기에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사실 옳은 방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엄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진 게 사실 있거든요. 네. 그걸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그게 또 어떤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다면 더 좋을 텐데 아무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뭐 한 달 넘었잖아요. 네네. 외교는 외교대로 나름 높게 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지지율이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당선됐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더 높거든요. 거의 60% 중반대에 거의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이제 점수를 주는 게 뭐니 해도 소통, 그리고 또 하나가 일 잘한다. 이 두 가지 같아요. 역시 기초단체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행정 해본, 능력. 분이기 네. 때문에 네. 일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 뭐 한의사로 보면은 맥을 정확히 짚어서 이게 딱 하나 이렇게 네네. 놨는데 그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딱 침 하나 났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피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네. 요란하지 않지만 성과를 내고 또 소통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참모도 해보고 또 성북구청장 구청장도 하시고.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인사가 특히 이제 뭐 이 우리가 볼 때 그 정부의 성격은 예산으로 말한다고 하고요. 네. 그 정부의 방향성은 인사로 말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신 인사들을 보면은 국회의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말은 검증된 인사를 쓴다. 인수위가 이렇게 없으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실무 능력 있는 사람 안정성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뭐 유임까지 시키는 걸 보면 본인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정책에 맞으면 네.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이 딱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겠다는 의지를 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이 국민들께 굉장히 안심을 좀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인사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후한 점수를 주시는 건데 자, 그래서 몇 점? 저는 지금 80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80점이요? 예. 상당히 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초기지만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오, 굉장히 놀랐다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상당히 독주하고 네. 좀 독선적으로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여당도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데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오히려 예를 들면 그 취임 30일 만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시나리오도 없이 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놀랍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 답변하는 모습들도 네. 일일이 다 민원이지만 또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라 네. 또 이제 전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을 데리고 공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질문 답변도 하고 이런 모습이 웬만한 자신감 가지고는 저렇게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포함한 그 CEO 분들이 자기가 회사를 경영해 보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높은 점수를 뭐 줘도 저는 뭐 아주 지금 좋은 상태 아니냐. 80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80점. 제가 생각하는 점수는 나중에 따로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언론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가 견제 기능 네. 이런 게 이제 저도 개인적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또는 대선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어떤 일방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많이 했는데 한 달 동안의 어떤 그 인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들 돌아섰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 같아요. 뭐냐면은 네. 본인이 위치한 자리에서 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극대화시킬 줄 아는 그런 책임감과 동시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남시장으로서는 성남시장이지만 경기도에서도 이제 최고로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를 하려고 하고 경기도지사지만 대한민국 전체에서 네. 최고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당대표 시절에도 행정권은 없지만 네. 행정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어떤 뭐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저는 때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우려스럽고 독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주신 것 같은데 막상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뿜뿜 요즘 보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심지어는 뭐
참모들이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야, 그러니까요. 네, 할 그건 좀 정도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들 비서실장도 그렇고 다들 헬스케지고 그러게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좋으신 말씀이네요. 자기의 어떤 위치나 자리에서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한다. 이건 뭐 어느 분야에 있던 분들이라도 조금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정치의 장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네.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시민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이제 마을과 생활 단위 우리 구체적인 삶이 변화하는 속에 깨어있는 시민이 이제 살아 숨쉬도록 하는 네. 그런 진짜 이제 생활 시민의 시대, 예, 새로운 시민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해야 되지 않냐? 네. 이제 이게 제 생각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일 잘하는 정치인들, 네. 일 잘하는 일꾼들이 네. 우리 정당에 많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후한 점수도 주시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성북의 일꾼, 민주당 일꾼을 모셨는데 대통령실의 일꾼을 모신 것 같은데 지금 저 비서실장과 토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튼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윤여준 전 장관께서. 윤여준 전 장관께서 역시 그 발언을 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역시 저는 윤여준 장관께서 한 칼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상태일 때 오히려 경계하라 그 말씀 같고 또 윤여준 장관이 왜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셨나를 제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읽을 수 돼요. 있는 부분.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보면은 당대표 시절에 본인하고 색깔이 약간 다른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장을 왜 계속 두고 있냐 했을 때 매기 이야기를 그때 네.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특이한 리더십 중에 하나. 그 부분 다시 좀 얘기해 주실까요? 매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친명이라고 하는 네. 계열에서 정책위 의장을 써야지 정책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 본인하고 좀 결이 다른 생각이 정책위 달라도 의장이 있으면 예. 정책 추진이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당내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가 아무리 당대표지만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다른 목소리가 있으면 당당하게 그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기 역할도 필요하고 네. 또 여러 세력들의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냐. 그중에 좋은 걸 채택해 쓰면 된다. 네,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윤여준 장관이 역시나 저는 우리 당이 살아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경계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닐 테고 좀 더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반발짝만 앞서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속도 조절에 대한 주문 아닐까 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속도 조절. 한 번쯤 그 어떤 발언이나 행동에 있어서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추진하라.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소통 행사를 2번 하셨는데요. 예. 첫 번째 광주에서 할 때와 네. 두 번째 대전에서 할 때에 약간 비교를 해서 두 번째 이제 대전에서 할 때는 좀 국가적 의제보다는 논의가 조금 이제 개별적인 그러니까요. 이야기들이 네. 뭐 민원 형태든지 아니면 좀 작은 단위의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조금 더 이제 준비 과정이 좀 아쉬웠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조금 이제 지적하신 거 아닐까 네네. 생각이 되는데 저는 충분히 대통령께서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충분히 새겨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점에 나온 정치 원로의 어떻게 보면
조언이어서 귀중한 조언이죠. 네, 예. 소중한 조언이어서 새겨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걸 또 어떻게 읽었냐면 민주당도 이번에 한 번쯤 그 말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7월 임시국회 뭐 상당히 네네. 중요한 임시국회잖아요.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 상당히 속도를 내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뭐 양국법 그리고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네네. 이렇게 속도 내고 밀어붙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 그동안 이제 일단 공약했던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라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던 네. 법들이기 때문에 밀려 있는 법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네. 말씀대로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조금 더 공론을 조성하고 좀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 좋지 않느냐는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뭐 충분히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통과적 의례로 상임위를 뭐 생각하는 그렇게 보여서는 곤란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마 좀 의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급한 거는 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되 또 좀 논쟁이 있는 법들은 국민들을 좀 충분히 설득해가면서 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 정부에서 보여줬던 여야 간의 대립이 정말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리고 또 이번에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이 또 새로 바뀌셨잖아요. 네네. 진성준 위의장과 충분히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생 공통 협약체 뭐 이런 거 재가동한다고 하니까 네네. 충분한 논의를 해서 어떤 법안 발의를 하게 되면 법안을 만들어내게 되면 국민들이 더 신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들었던 굉장히 질문이었습니다.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네. 자체적으로 너무 분란이 좀 심하잖아요. 당대표 그렇죠. 후보 놓고도 네. 보니까 뭐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데요. 네. 여러 사람도 막 출마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내부적인 혼란을 우리 정부나 여당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뭐 이 싸움을 막 일으킨다든지 정쟁을 막 유발한다든지 네. 무조건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하시지만 않으면은 네. 합리적으로 토론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하지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쪽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리더십을 좀 정비하시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협조할 거는 과감하게 협조를 해주시고 네. 또 본인들 주장하실 건 하시고 이렇게 좀 그런데- 전환이 되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런데 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대당 얘기를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커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쇄신위원장과 혁신위원장 그만둬버렸잖아요. 지금 당대표 나올 것 같고 당대표 후보군은 지난 대선 후보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이 제대로 꾸려질까요? 그렇죠. 이제 다른 당이라 제가 뭐 딱 규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제대로 이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늘 두 바퀴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 대선 때 묵은 때는 이번에 확실히 좀 털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란 계엄 이건 확실히 끊고 또 민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이제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하는 부분 중에 협조할 네. 건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나 본인 주장에 반드시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계속 주장을 하신다면은 네. 저는 여당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만 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당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제 협치를 해야 된다는 저도 주장을 할 거고 네. 그렇게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드시 저는 좀 그렇게 좀 정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많이 배워왔는데 오늘 상당히 합리적으로 말씀을 제가 그동안 식사 자리에서만 대화를 나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 그리고 해법을 제시하고 계시네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좋죠. 예, 그렇게 되면 참 좋. 계엄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그다음에 민생 법안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구분 없이 그냥 협치해가지고
일을 한다면 좋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네. 보니까 뭐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정부가 안 하는 것처럼 조금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무조건 서둘러라 이렇게 지금 바짝 붙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속도 조절하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분히 외교 안보 또 이런 이제 관세 협상 이런 국익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진짜 국익을 위해서 함께 좀 하는 자세 네. 뭐 이런 걸 갖추는 것으로부터 저는 이제 민생을 함께 풀어놨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네. 저희들도 더 노력할 텐데 같이 네. 손바닥을 탁 맞추게 노력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당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꼭 보셔야 되겠네. 특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자, 그럼 당내 상황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네네.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당대표 후보 두 분께서 정광석화처럼 석 달 안에 하겠다. 추석 전에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이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의 문제는 뭐 윤석열 정부 내내 네. 화두였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내내 화두였습니다. 답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고 네. 국민적인 의사를 모으면서도 동시에 정확한 방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만 권력기관을 개혁할 수 있다는 교훈을 저희들이 얻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모든 기득권은 저항하게 되어 있고 또 기득권 세력이 집단화되어 있을수록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저희들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 우리 여당과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모델 그다음에 이제 이 구체적 디테일한 내용이 아직 확립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우선 과제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검찰 개혁의 로드맵 이걸 빨리 확정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1차 과제이고요. 네네. 두 번째가 이제 그거를 국민들과 공론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걸 이제 실행하는 게 될 텐데요.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 최소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특히 검찰의 경우는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된다면 그 시행 시기가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이제 어려움 같은 게 이제 초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하지만 네. 잘 준비해야 된다. 이게 동시에 과제로 제기가 네. 되죠. 제가 급하게 드린 질문인데 상당히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정리하면 세 단계로 일단 큰 틀을 마련하고 네. 두 번째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공론화를 해서 그 부족한 섬세한 부분을 메우고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여야 간에 네. 채우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수하는 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안이 나와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네. 그동안 여러 논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 큰 틀에서 보면은 기소와 수사를 이제 분리하자. 왜냐하면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저 사람은 기소 대상이야 네. 하고는 수사를 한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수사라는 거는 객관적인 혐의를 기초로 객관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 이 사람 이상해. 딱 보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이제 이걸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 수사인데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이 사람은 기소가 목표야. 네네네. 혼내주겠어. 네. 이렇게 하고 수사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소와 수사는 분리하기로 하고 다만 그러면 요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걸 그럼 어떻게 그런 걸 조합을 보완해 시켜야 나가야겠죠. 되겠냐 요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을 마련하는 데는 저는 뭐 아무리 늦어도 저는 7월 말, 8월 중순까지는 우리 민주당의 안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당대표 선거가 안 끝났기 때문에 8월 2일 날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네. 아마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는 그 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정기국회 들어가기 초입에 저희들 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국민들과 저희들 안을 이제 공개하고. 공론화하면서 네. 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야당의 동의도 구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간다면 뭐 추석이 결국에 10월 초 아닙니까? 그러니까 9월 한 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당대표 뭐 이제 시정연설도 하게 되겠지만 대통령 시정연설의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네. 그리고 대정부 질의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국민들과 야당과 대화할 시간과 장이 열린다. 예, 그렇게 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 저도 개혁이라는 말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네.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점진적으로 충분히 대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께서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최근에 추경안에서 그 특활비 얘기. 이건 조금 오점 아닙니까? 솔직히. 왜냐하면 지난해 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삭감을 했다가 다시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넣었거든요. 그 부분이 당내에서도 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특활비가 문제가 됐던 거는 불투명성, 그다음에 무책임성, 그리고 이걸 개인이 쓰지 않았냐 사실상.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쓰지 않았느냐 이런 네.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제기됐던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내란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그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했던 이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부활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양해를 구했으면은 그리고 설명을 좀 사전에 미리 했다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설명을 했다면 국민들께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시면서 네.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로 동일한 문제, 즉 불투명성, 무책임성,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런 거 절대로 없애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네. 국민들께 다음 국회 때 반드시 이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좀 부드러웠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아쉬운 점.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현재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도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약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되는데 거대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를 국민의힘은 더 크게 걱정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말씀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특활비를 책임감 있게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을 한다고 기대하면 되겠네요. 그게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거는 것이고.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네. 저희들이 투명성, 네. 책임성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모았고요. 네. 또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저는 그런 이제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에 맞게 네. 사용이 되고 또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활동에 뭐 법무부와 검찰의 네. 그런 특활비 사용과 활동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네.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 중에 계속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은 이유가 급작스러운 질문을 드렸는데도 제가 원하는 말씀과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게 또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하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일방적인 어떤 드라이브다 이런 것들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적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 이번에 좋습니다. 추경하다 보면은 좀 실무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도부 그 국회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요청은 있었을지 몰라도 네. 반영되어서 오지 못한 그런 이제 예산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제 특활비 문제도 그랬고 검찰 네네. 특활비 문제도 그랬고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책임 있게 물론 비판받을 건 비판받고 그러나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네. 이런 자세를 이제 여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솔직히 좀 공론화가 덜 되어 있긴 했지만 뭐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책임진다 이제부터는 네. 네. 이런 걸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네. 오히려 이후에도
우리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책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이니까 사실 국회 지도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있었을 거고요. 네.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좀 네.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더 좋지 않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예, 어쩔 수 없다. 예, 네. 하지만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면 또 되는 부분이 예,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네. 저희들은 각오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점수를 80점 말씀하셨어요.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그 인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은 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는 요소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많이 아쉽죠. 사실 뭐 저도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인사는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인사 검증에 있어서 객관적인 물리적 시간이 너무 부족한 점, 네. 그리고 또 인수위라는 게 이제 구체적 분야별로 정책을 네네. 이제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꼭 찾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인데 그게 생략되다 보니까 이 국정 과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일부 뭐 이제 그런 이제 국민적인 지적들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분들도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청문회 과정을 일단은 거쳐야 될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인재를 발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지적소에 써야 되고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의 어떤 오류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깨끗하게 오류 인정하고 근데 그럼 이제 되는 거 이진숙 아닌가요? 그 후보자의 경우는 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제가 그래요? 뭐 그러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그러면은 말씀드리는 상식선에서 건 제가 한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쭤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신데 그 둘째 딸이 중학교 과정을 한국에서 마치지 않고 조기 유학을 갔거든요. 이게 바로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한 거다. 그러니까 다 뭐 논문 표절이나 이런 건 뭐 많이들 있었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교육 수장이 되실 분인데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은 초중등 보도만 교육법을 봤는데요. 위반했다. 예, 네. 저 보도만 여기에 대한 봤는데 설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향후에. 저도 그 청문회 과정을 충실히 잘 좀 지켜보고 네.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관세, 협상 3주간의 시간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고 우리의 전략이 뭐가 돼야 된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들을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 주한미군을 4만 뭐 몇천 명이 주둔하면서 이제 미국이 지켜주고 사실상 미국이 도와줘서 잘 살게 된 나라고 그래서 우리 방위비도 10배 정도 100억 불 정도 물어야 되지 않냐.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품목 관세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쭉 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걱정되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실무적인 협상을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지금 하고 네. 오늘 돌아올 거고요. 통상교섭본부장도 지금 미국에 있는데 곧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상황 보고는 아마 조만간 할 것 같은데 네. 저도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아마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그동안은 방위비나 이런 안보 분야하고 이제 통상협상, 관세하고는 좀 별도로 협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디지털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그러니까 구글이나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 이런 거 규제하는 걸 부당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더 해라 등등등등 해서 이제 자신들이 좀 물건을 더 사가라 이런 요구를 지금 계속 해왔던 건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이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으로 보면은 역시 꼭 그런 건 아니고 포괄 협상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네.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충분히
많은 제 의견들을 들으시면서 좀 전 전략적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무 협상은 앞으로도 뭐 더 훨씬 진행하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간의 상당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저희들이 그나마 그나마 괜찮다 이거는 일본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라서 네네. 상황은 똑같다. 일본 상황도 정말 좀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일종의 동병상련 같은 게 조금 생긴 측면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저 일본하고 잘 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조금 이제 우리가 같이 뭐를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도 한번 궁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번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일본과 어느 정도의 협공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전략적 결정. 그러니까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정말 지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빨리 만나서 비슷한 면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맞습니다. 성격이랄까? 그래서 약간 이번에 추진력과 호통함 뭐 이런 거 좀 비슷해서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은데. 통화를 하실 때 네. 제가 전해 듣기로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관세 무역 이런 말씀을 하시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센스 있게 그건 만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요. 네. 하시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이제 그 칼이 피스. 네. 저 목에 예. 본인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도 총알이 네, 그렇죠. 귀를 지나가지 않았냐 이러면서 둘이 급격하게 그 말씀 나누면서 아주 이렇게 서로 간에 유쾌하게 통화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 통하는 네, 그래서 케미가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제가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잘 준비만 한다면 저는 두 정상, 두 지도자 간의 네.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저는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실무 측에서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센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스타일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준비를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두 정상께서 만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주 남았나요? 8월 1일부터니까. 8월 1일부터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시간은 충분해요? 하니까요.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게 조기 타결될 것인지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 한미의원연맹 제가 간사인데요. 네. 여야 의원들이 7월 20일 날 방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좀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7월 말까지 이제 시한이라고 보면 대통령께서도 이제 7월 말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그 얼음 이제 8월 초까지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이 매우 중요한 때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집중해서 이 이제 국익 중심의 그런 한미 간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응원 당연히 뭐 필요하고요. 또 간사시니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말씀 듣고 싶었고 어떤 결과를 향후에 가져올지 저희도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요. 네. 전략적 결정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센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합의를 좀 도출해 가지고 관세가요. 국민의 또 관심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실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네. 다행스럽게 지난달에 보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류라든지 이런 게 유럽을 비롯해서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네. 전체적인 수출은 조금 증가하거나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동차나 반도체 등의 아주 우리 국가의 전략 품목들이 네. 좀 다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올라서게 되면 뭐 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민생도 굉장히 어렵고 네네.
물가도 지금 걱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빨리 좀 협상을 해야 되고요. 미국도 사실은 관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품목의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게 품목의 가격을 올리니까 미국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결코 좋은 게 아니네요. 미국에게도 도움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길게 안 가야 되고 안 갈 거다 이런 기대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잘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 대화가 재밌다 보니까 제가 계속 웃으면서 질문 드리고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아까 일꾼을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꾼이 되고 싶은지 뭐 국회에서도 좋고요. 지역구에서도 좋고 아니면 뭐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서라도 어떤 일꾼이 되고 싶은지 짧게 할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싸움을 유발하는 문제아가 아니고 국민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요구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정치가 정말 국민들께 해답이고 해결을 책을 내놓는 그런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일꾼 네. 그래서 해결하는 해결사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정치고 앞으로 우리 정치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그리고 국민들의 아픔을 긁어줄 수 있고 그걸 어떤 좋은 개선시킬 수 있는 일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했지만 다음에는 뭐 야외에서 물론 지금 야외에서 하면 엄청 너무 더워서. 너무 덥지만 가을쯤에 예. 선선할 때 뭐 치맥하면서라도 야외에서 좀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치매가 확 오는데요. 그때 같이 한번 대화를 했으면 기대됩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